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분노 범죄에 대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 PC방 살인 사건, 부산 일가족 살인 사건뿐만 아니라 강원도 내에서도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분노를 참지 못하는 우리 사회, 무엇이 문제인지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 스튜디오에 김환기 전 강원민방 보도국장 그리고 안현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야,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서 타인의 위해를 가하는 범죄, 보복 범죄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자, 국장님 지난 6월 춘천에서도 이런 보복 범죄, 보복 운전 사건이 있었다고요? 네, 어떤 최근의 일이죠. 지난 예. 6월 10일 오후였는데요. 춘천시 사거리 교차로에서 택시 운전자 앞으로 승용차 한 대가 끼어들게 됩니다. 예. 그러자 이제 택시 운전자가 화가 났겠죠. 예. 2km 가량을 추격을 하면서 앞에서 급제동을 하고 네. 급감속을 한 거죠. 예. 그리고 운전 중인 B 씨를 향해서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 네. 결국 이게 이제 B 씨가 차량에서 내리자 택시 운전자는 쫓아가서 네. 상해를 입힌, 그래서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가 됐던 사건입니다. 예, 보복 운전에만 그친 게 아니라 실제 폭행 사고로 이어진 사건이네요. 자, 이게 법정에서 실형이 선고돼서 또 그렇다고요? 판결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이 사건에서 춘천지방법원 형사 2단독 조용래 판사는 특수 협박 상해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전치 2주 정도의 상해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좀 이례적이긴 한데요. 예.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자동차를 위험하게 운전을 해서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고 예. 단순 보복 운전에서 그치지 않고 차에서 내려서 피해자를 때려서 부상까지 입히기까지 한 점을 양형사유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폭행이나 상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예. 기사 등에서 확인이 되지는 않지만 아마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것들이 불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이 된 것 같습니다. 폭행을 한 부분은 상해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나오는 특수 협박, 이거는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게 특수자가 붙는 것들은 예. 보통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이제 위해를 가하거나 야간에 했다든가, 야간에 뭘 했다든지, 들었다든지, 이런 위험한 물건을 이제 예. 드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데 네. 여기서 말하는 특수는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경우로 보아서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그 사람을 협박, 폭행, 상해했다라고 봐서 실제 특수자가 붙는 자동차로 것이죠. 앞을 가로막는 게 사실은 사고를 그러니까 유발할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까지 재판부에서 좀 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운전을 하다 보면 간혹 끼어들기, 신호 안 지키고 우회전 하는데 어쩌고, 그다음에 크락션도 울리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쌍방에서 감정이 좀 격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 이게 보복 운전 단순 이런 것만 갖고도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보복 운전은 어디까지 봐야 됩니까? 우선 이제 보복 운전과 난폭 운전 개념을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보복 운전과 난폭 운전. 예, 그래서 난폭 운전이라고 하면 어떤 대상 차량을 정해놓지 않고 예. 과속을 한다든지 신호 위반을 한다든지 예. 차선 급변경, 무리한 끼어들기, 앞차에 바짝 붙어서 운행하는 행위 등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이에 비해서 이제 보복 운전이라고 하면 예. 운전을 하다가 끼어들기를 하는데 양보를 해주지 않았다라든지 아니면 내 차를 이제 추월했다든지 하는 것 때문에 특정 차량을 대상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 앙심을 품고 하나의 차량을 계속 따라가면서 위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난폭 운전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의 과태료라든지 벌점 등의 처분이 내려지는 반면에 보복 운전까지 이르게 되면 그 형법상 징역형까지 가능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보복 운전을 과거에는 이제 보복 운전을 당해도 증거 관계 같은 것들이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처벌이 좀 어려웠었는데 최근에는 블랙박스라든지 CCTV와 같은 있죠. 증거 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처벌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걸 경적을 울리거나 욕설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게 보복 운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2015년도에 판례가 있는데요. 예. 그때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보복 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게 어떤 이유였냐면 경적을 울리지 않았고 네. 욕설을 하지 않았고 네. 그다음에 급제동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상대방 운전자에게 위해를 가한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해서 보복 운전으로 기소가 됐습니다만은 무혐의 판결이 나왔죠. 예. 결국은 그런 한 세 가지 정도의 기준들이 아마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하면 경적을 울리거나 욕설을 하거나 또는 차량 사고를 유발하는 그렇습니다. 급제동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거꾸로 그러면 보복 운전에 해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끔찍한 사건이에요. 결혼을 앞둔 연인들이 다툼 끝에 살인으로 이어진
이런 사건인데 국장님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지난 10월 달이죠. 24일 날 벌어진 일인데 네. 춘천시의 한 그 식당, 그러니까 집이죠. 가정집에서 네. 사귀던 여자친구를 목을 졸라 살해하고 예.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살인 등의 혐의로 춘천경찰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던 사건이죠. 네. 아, 그래요. 이게 뭐 내용을 보니까 처음에 뭐 신혼집 문제로 다퉜느냐 뭐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이게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어요. 그 피해자 유족 쪽에서 이거는 계획적인 범죄다. 그래서 엄벌을 좀 해달라.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변호사님 혹시 뭐 이 내용 관련해서 조금 좀 들여다보신 게 있죠?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예. 두 사람의 관계는 4년쯤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그 서울 동대문구 휴경동에 있는 스피치 학원을 함께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였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4년쯤 흐른 후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서 갑작스럽게 이제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 가해자는 두 번째 만남부터 이제 결혼 이야기를 꺼냈고 기사에 따르면 가해자의 아버지가 내년쯤에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어서 이제 축의금을 받으려면 결혼을 좀 서둘러야 된다. 네. 이렇게 해서 결혼 이야기가 좀 진전이 됐다라고 합니다. 예. 가해자는 결혼을 하면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식당 위층에 신혼집을 차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예. 그런데 반면에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서울에 있는 대기업 계열사에 이제 취직을 해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네.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뭐 갑작스러운 상황에 고민을 하다가 서울과 춘천 사이에 있는 뭐 퇴계원 근처에 신혼집을 얻으면 어떻겠느냐 예. 이렇게 이제 타협안을 제시를 한 것이고요. 예. 그런데 가해자가 피해자의 타협안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지 않고 좀 춘천으로 와달라. 자,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문제를- 범행 발생 전까지의 네네. 과정인데 이 두 분이 뭐 어떤 같은 학원을 다니면서 알게 됐고 거기서 가까워져서 뭐 결혼을 전제로 또 사귀게 됐는데 지금 그러니까 가해자 입장에서는 춘천에 살고 있고 또 그다음에 피해자는 서울에 이제 직장을 막 얻어서 또 이제 그렇습니다. 기업에 다니는 걸로 지금 알려졌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제 결혼하는 시기 또 신혼집을 어디에 얻을 것이냐 이걸 가지고 이제 약간 이제 의견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근데 범행은 어떻게 벌어지나요? 근데 범행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좀 있는 것들이 예. 춘천으로 와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제 여자분께서 이제 피해자께서 가셨고요. 예. 뭐 아마도 그 1층에서 부모님이 식당을 그 남자분의 부모님 식당 운영하시기 때문에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식사를 한 후에 남자분이 살고 있는 그 위층 집으로 갔고요. 예. 그런데 잘 도착했다라고 하는 피해자의 연락이 온 후로 네. 연락이 닿지 않게 되자 그 피해자의 부모님께서 그 식당 전화번호를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셔서 찾아서 네. 우리 딸이 연락이 되지 않는데 좀 확인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미 그 피해자는 시신이 되어 있었고요. 네. 가해자는 옷을 갈아입고 네. 그 교회에 있는 다른 모처로 이제 도망을 간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곧바로 뭐 경찰에 이제 체포가 됐고 네네. 지금 뭐 가해자는 지금 경찰에서는 아마도 우발적으로 뭐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이렇게 범행을 저질렀다 뭐 이렇게 진술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아요. 네네. 범행 과정이라든지 그렇습니다. 또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됐다든지 그다음에 또 도주한 부분 네. 여러 가지 좀 의문이 좀 남는데 지금 이게 지금 뭐 의혹은 여기서 끝나는 게 또 아니라고 피해자 쪽에서 여러 가지 또 네네. 제기를 하고 있다면서요. 좀 두세 가지 정도의 의혹이 있는데요. 네. 먼저 처음에는 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때 예. 그 K대학교, 서울에 있는 K대학교 동문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그 K대학교 동문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러한 의혹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 K대학교 측에서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동문인지 여부를 아직 확인해 주지는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결혼계획서라는 것을 작성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의 부모 같은 경우에는 그 결혼계획서라는 것을 보고 이 남자가 나름대로 꼼꼼하고 네. 계획성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도 하는데 예. 또 이렇게 사건이 벌어지고 보니까 뭐 일반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계획서라고 하는 것이 네. 뭐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좀 특이한 경황의 사유가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요. 네, 일단 뭐 네. 그 가해자에 대해서는 지금 뭐 언론 보도나 뭐 이런 쪽에서 더 자세한 내용이나 상세한 얘기는 나오는 게 없다 보니까 네, 사실은 과거에 뭐 이런 어떤 좀 뭐랄까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다든지 뭐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지금 알 수는 없는 상황인데 일단 지금 유가족 쪽에서는 강력한 처벌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면서요, 국장님? 그렇습니다. 예.
그 사건이 이제 검찰로 넘어간 날 유족들이 예. 피해자 유족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설명 글을 올렸습니다. 청원을 이제 한 거죠. 살인마다 살인마가 사회와 영원히 격리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고요. 지금 그 국민청원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예. 상당히 뭐 많은 인원들이 또 여기에 많은 뭐 댓글도 달고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참 뭐 안타까운 사고인데 이게 뭐 지금까지 드러난 또 언론 보도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그러면 이게 뭐 계획적으로 지금 어떤 과정의 수순들이 부른 시간이라든지 또 사체를 또 훼손했다는 부분 뭐 이런 것도 좀 유념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발적으로 그럴 수가 있는지, 또 도주하는 과정 속의 어떤 부분들 이런 걸 봤을 때는 상당히 뭐 그냥 우발적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물론 뭐 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사건 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좀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좀 이례적인 부분이 그 가해자의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이 1층에 있고 본인이 사는 집이 2층인데 거기로 불러서 범행을 했다는 것도 좀 이례적이고요. 그 식사를 하고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얼마만큼 다퉈서 살인에 이르기까지 화가 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비춰볼 때 뭐 계획적인 범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최근에 뭐 우리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지금 피해자 쪽에서도 유족 쪽에서도 국민청원 게시판에 뭐 이렇게 좀 그 강력히 처벌해 달라 이런 의사를 내비치는 이면에 좀 들여다보면, 과거에 우리가 재판 중에 심신미약 또는 뭐 여러 가지 그동안의 뭐 그 정신병력 뭐 이런 거를 들어서 처벌을 좀 감경하는 뭐 이런 시도들 이런 걸 좀 받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우려하는 것 같은데, 실제 재판 과정에서 이런 심신미약이 많이 좀 그 양형에 어떤 좀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네, 뭐 실제로 형법 그 10조 2항에 심신장애로 인해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감경한다. 이렇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감경한다라는 표현의 그 효력이 매우 강력한데요. 예컨대 다른 규정, 즉 뭐 자수를 했을 때 감경하는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법원의 판사의 장량 감경이라고 하는 그 판단에 따라서 하는 장량 감경 같은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재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경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 규정이네요. 그렇습니다. 심신미약이 되면 무조건 감경을 해야만 되고 이 감경이 되면 법률상 감경이라고 하는데요. 무기징역의 형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감경이 되고요. 유기징역의 경우에는 그 정해진 형기의 2분의 1로 감경이 되기 때문에 감경 폭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심신미약으로 보는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 의사 능력 여부에 대해서는 뭐 잘 아시다시피 알코올 복용이라든지 약물 복용, 정신질환, 뭐 조현병, 조울증 같은 것들을 말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이 이런 것들의 그 발현으로 인해서 그 범죄를 했을 때 이제 심신미약 감경을 합니다. 근데 이런 심신미약에 따른 의무 감경 폐지를 요구하는 그 청원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실제로 독일과 같은 또 선진국에서 법률 선진국에서는 심신미약 감경을 임의적 감경 사유로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도 10월 30일에 강효상 의원이 김성수법이라고 해서 그 감경해야 한다는 내용을 감경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변경하는 그런 개정안이 지금 발의된 상태입니다. 뭐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도 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헤어진 전 부인을 찾아가서 보복 범죄를 했는데 살인을 한 거죠. 근데 사실은 이 가해자 입장에서는 이런 심신미약으로 감경을 받기 위해서 수년 전부터 뭐 일부러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그런 어떤 사례를 남겨놓는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심신미약에 대한 판단을 좀 더 법원이 엄격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자, 근데 보복 운전도 그렇고 이번에 그 춘천 연인 살해 사건도 그렇고 결국은 이것들이 지금 다 좀 분노로 인한 범죄, 여기하고 좀 맥이 다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좀 뭐 이런 보복 범죄, 분노 범죄 이런 거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뭐 용어를 정의를 내리자면 뭐 분노 범죄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 있겠는데, 이른바 욱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지금 많이 늘고 있는 경향입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만 해도 지난 8월이었죠. 양구군에서 펜션을 운영하던 분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을 찾아가서 살해를 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멀지 않은 지난 5월에 춘천에서 50대 집주인이 층간소음을 참지 못해서 위층에 사는 이웃을 또 살해했던
그런 뜻이 그러니까 화를 참지 못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통계를 보니까 강원도에서 지난 5년간 예. 이 분노로 인해서 범죄가 발생한 그 경우가 살인 사건만 무려 46건입니다. 아, 그래요? 적지 않은 건수고요. 대부분 이런 보복 범죄가 이제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충동적으로 우발적으로 이제 벌어지는 경우가 이제 비일비재한데 네. 실제 경찰청의 2015년도 통계이긴 합니다만은 상해 폭행 등 폭력 범죄 37만여 건 중에서 범행 동기가 우발적이거나 현실에 불만을 품고 저지른 범죄가 무려 41%를 넘습니다. 아이고. 10건 중 4건이 이 충동적,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라는 것이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네. 저희 건평원이라고 합니다만은 분노 조절 장애, 이른바 습관 충동 장애라고 하는 그런 네. 환자가 2015년에 5,390명에서 지난해 2017년 5,986명, 그러니까 4년 새 무려 20% 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자들이 증가를 한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이런 개인의 화, 분노, 스트레스 이런 것에 대한 관리가 사실은 지금은 어떤 개인의 어떤 인성이나 그동안 자라온 어떤 교육 환경 이런 것의 탓으로 돌릴 것만은 아니고 네. 이제 사회 문제화되고 있어서 예. 사회 차원에서 뭔가 제도적으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그렇죠. 얘기죠. 예, 우리가 뭐 욱해서 벌어지는 어느 여러 가지 범죄들 또는 뭐 사회 현상들이 많이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이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다. 이거는 뭐 상당히 참 사회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좀 전에 뭐 건평원 자료를 인용해서도 또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한 분노 범죄 이게 최근 들어서 더 좀 심각해지는 경향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지금 환자들도 물론 이제 과거에는 이런 분노 범죄 환자 내가 증세를 앓고 있는지 모르다가 병원 치료를 받는 경우도 또 있을 것 같긴 한데 분노 범죄가 조금 더 많아지는 경향성 이런 부분에서는 변호사님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그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예. 2013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발생한 보복 범죄가 예. 1,328건에 달했습니다. 네. 일주일에 5.5건씩 일어나고 있는 꼴인데요. 네. 2013년 237건에서 2016년 328건으로 4년 새 38.3%가 증가했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유형별로는 보복 협박이 500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네. 두 가지 이상의 범죄가 결합된 보복 범죄가 315건, 보복 폭행 200건여 건, 보복 상해 200여 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범죄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보복 범죄를 막기 위해서 경찰이 제공하는 신변 보호 조치라는 것이 있는데요. 예, 예. 이러한 신청도 급증을 했는데요. 2015년 1,000여 건이던 것이 2016년에는 4,900여 건이 됐고요. 네. 또 2017년에는 6천여 건이 되는 등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범죄 유형을 보면 뭐 층간 소음이라든지 예. 주차 문제로 인해서 말씀하신 대로 살인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고요. 예. 뭐 최근 발생한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도 아르바이트생이 불친절하다 네. 이러한 아주 사소한 이유로 살인에까지 그렇죠. 일어나죠. 네, 네.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우리가 지금 약간 두 가지를 다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혼란이 좀 있을 수는 있는데 여하튼 아까 말씀하신 국장님 말씀하신 거는 분노, 그러니까 우발적인 어떤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저지르는 거고 또 지금 변호사님 얘기는 또 보복 관련된 범죄고 보복은 조금 더 충동적이라기보다는 그 어떤 특정 인에게 또 앙심을 품고 하는 거니까 약간 좀 개념은 좀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처럼 지금 보복도 마찬가지고 분노도 마찬가지고 결국 자기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런 건데 이 원인은 좀 어디서부터 좀 봐야 될까요, 국장님? 네, 사실 인간에게 분노는 필수 불가결한 어떤 정신적인 네. 요소입니다. 네, 네. 누구나 분노할 수 있고 또 갖고 있어요. 예. 정신의학적으로도 봐서도 그렇고 자연스러운 본능이죠. 네. 다만 이제 이런 분노를 해낼 수 있느냐 또는 그렇죠. 조절하지 못하고 행동화하느냐 이것의 차이인 것이죠. 그렇죠. 결국 이런 공격성은 얼마나 과도하게 표출되느냐 아니면 이 분노를 잘 조절을 해서 그만큼 유연하게 삶을 살아가느냐의 문제인데 네. 예, 사실 이 분노는 우리 뇌를 살펴보면 이 전두엽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 전두엽에서 관장을 한다고 해요. 이게 잘 발달하지 못하면 이런 충동 조절을 잘 조절을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제 어떤 연구에 따르면 분노에 의한 범죄 발생이 사실은 그 경쟁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예. 어떤 보여주는 어두운 결과다 이렇게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만은 이 치열한 경쟁 구도에서 낙오되거나 살아남지 못한 어떤 네. 사람들이 살인 또는 어떤 상해 이런 강력한 범죄로 이렇게 행동화한다라는 데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과도한 스트레스 또 우리 경쟁 사회에서 낙오하면
사회적으로 나고 자라는 또 어떤 그렇습니다. 낙인이 찍히고 네. 이런 것들이 결국 분노를 통해서 어떤 표출이 되는 이게 범죄로 이어진다. 뭐 이렇게도 좀 연관시켜 볼 수도 있는데, 그럼 이런 좀 분노를 참지 못해서 또는 보복 범죄 이런 어떤 잔혹한 범죄들이 이어지는데 이런 걸 좀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예, 변호사님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이런 분노 표출형 범죄에 대해서 가해자들이 조현병이라든지 우울증 같은 심신미약 사유가 적용이 되어서 예. 천처를 받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사례를 보고 일반 시민들께서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또 있었고요. 이러한 이제 심신미약에 대한 처벌을 감경하는 것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행동에 대해서 처벌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원칙에 기초한 것인데, 네. 이러한 법적인 보호 장치를 악의적으로 이용해서 아까 예.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어떤 과거 행적을 조작을 해서 자신의 심신미약 사유를 미리 만들어 놓는다든지 하는 의구심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비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역으로 네. 재판 과정에서 내가 우울증을 앓았던 병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내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아까 말씀하신 이제 재판 과정에서 물론 이제 재판관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따져보겠지만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판례에서도 그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까? 경향성은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그 사람이 그런 병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안 되고요. 그런 병력이 발현이 되어서 범죄를 행할 당시에도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병력이라든지 그런 약물의 힘에 의해서 본인이 조절할 수 없는 충동이라든지 그런 힘에 의해서 됐다는 것이 증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판사의 판단이 최종적이긴 하지만 그 이전에 이 사람의 정신병력이라든지 이런 분을 감정하는 분이 예. 그 사람이 그 행위 당시에도 이런 병력의 병이라든지 약물에 의한 것이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의견이 나와야지만 판사도 비로소 또 한 판단할 가지, 수가 있는 예, 것이죠. 또 한 가지 뭐 폭행 사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뭐 술에 만취해서 내 정신이 없을 때 뭐 최근에도 뭐 그랬던 것 같은데 택시 기사를 또 만취한 승객이 또 폭행을 해서 또는 경비원을 그 아파트 입주민이 뭐 만취한 상태에서 난 기억을 못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심신미약에 또 물론 이제 알코올로 예, 예. 인해서 그 예.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었던 경우도 심신미약의 상황에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때 또 형법에서 보시면 이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예. 그런 상태에 이른 것 자체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된다. 거니까. 그 원인 자체는 술을 마시는 것 자체는 나의 예. 선택이기 때문에 내가 술 마시고 만취했다는 네. 이유만으로 감경이 되진 않고 그렇게 되지는 않고 예. 뭐 술을 마신 것 자체에 그 원인에 대해서도 미리 뭐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요. 그럼 뭐 아까 말씀하시는 좀 사회적 시스템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그래서 이제 개인의 스트레스 관리라든지 이런 정부 사회 차원의 관심이 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고요. 예. 그래서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같은 경우에는 그 해마다 분노를 긍정적으로 해소할 방법이 없어서 예. 타인에게 과격한 표현을 하고 물리적으로 공격성을 표출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를 네. 예방할 국가 차원의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제시하고 있고요. 또 예.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를 배치를 해서 정부가 나서서 질병 관리가 뭐 잘 되고 있는지도 감독하면서 동시에 수사기관과 정신보건기관 등이 네. 위험성 있는 사람들을 꼼꼼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예.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시스템 얘기를 하네요. 국장님 뭐 마무리 발언으로 이런 분노 범죄 또 충동 조절 장애 이런 부분 좀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좀 전에 뭐 보복 운전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사실 우리나라 도로에 운전대를 잡고 나가면 네. 그 위험한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전자들마다 다 예민해지는데 네. 이런 예민함들이 이제 공격성으로 나타나는 예. 이런 이제 사건들이 많은데요. 네. 결국은 이제 그 운전자들의 어떤 성향이나 성격 이런 것으로만 국한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 제도적으로 도로 재정비를 한다든가 어떤 표지판을 고친다든가 이런 제도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요. 예. 어쨌든 운전자들이 운전하는 환경들을 좀 편안하고 좀 그 위험하지 않은 상황으로 만들어줄 필요가 국가에게는 있다.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 같은 이제 이런 범죄들이 단순한 돌발적인 사건, 네. 돌발적인 사안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다. 예. 이게 어떤 피해자의 개인적인 불행으로만 지금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이런 유형의 범죄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예.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공포와 불안입니다. 네, 네. 이런 사회적 공포와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1차적으로는 아까 뭐 제도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차적으로는 이런 그 사회적 파괴 범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 이런 네. 부분들도 있어야 되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예, 뭐 사회적 공포까지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뭐 이미 미국 같은 데서는 총기 규제가 자유롭다 보니까 그런 총기로 인한 여러 가지 보복 또는 우발적인 어떤 범죄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사회 시스템이 조금 이런 분노들을 좀 톤 다운 시킬 수 있는 그런 문화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자, 전문가들은 정신적으로 취약한 이들이 과도한 경쟁으로 내몰리다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해서 결국 폭발하게 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개인만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이 같은 분노 조절을 위한 사회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